안녕하세요. 감동의 모든 것입니다. 저희는 해외 커뮤니티 레딧과 감동의 모든 것 공식 이메일로 제보받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스토리를 전달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수익은 독거노인 및 불우이웃에게 전액 기부되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우스워요. 왜 비행기에 탑승을 못하게 막는 건데요? 여기 한 남성이 왜 비행기에 못 타게 하는 거냐며 공항 직원을 향해 소리를 치고 있는데요. 공항에는 뜬금없이 곡물들이 나뒹굴고 있고 그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공항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후쿠오카 출신의 그리타라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멋진 승무원이 되는 게 꿈이었는데요. 성인이 된 지금은 결국 그 꿈을 이뤄서 일본의 피치 항공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승무원이 된다는 꿈을 부모님에게 밥 먹듯이 이야기했더니 하루는 부모님께서 승무원은 경쟁률도 굉장히 높고 특히나 사람을 상대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직업인데 다른 걸 해볼 생각은 아예 없는 거니라면서 물어보실 때가 종종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높은 하늘을 가로질러 날아가는 비행기의 모습을 볼 때마다 나도 언젠가 꼭 저 비행기 안에 올라타. 저 비행기와 함께 하늘 높은 곳을 날아다니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전 제가 가진 꿈을 꼭 이루려고 노력했어요. 제가 살았던 도시는 일본 후쿠오카라는 도시인데요. 후쿠오카에 모모치 해변이 있어요. 제가 살았던 이 지역은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역사적인 유적으로 유명했고 모모치 해변이 있는 주요 항구 도시이기도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이곳 후쿠오카에서 구두를 수선하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시고 계셨는데요. 항상 학교를 마치고 집을 가면 아무도 없어서 늘 부모님이 운영하는 가게에 있던 적이 많습니다. 늘 같은 공간 같은 생활 때문인지 언제나 지루했고 늘 심심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하루는 저희 하늘 위로 굉음을 내며 날아가는 비행기를 보게 되었는데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니는 비행기를 보면서 나도 저 비행기 안에 타고 있으면 어떤 기분일까 라는 생각을 했고 저 비행기를 타고 세계를 돌아다니며 다른 나라 다른 도시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들일까. 늘 그런 마음이 한켠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승무원이 된다면 업무의 특성상 제가 그렇게 타고 싶던 비행기를 매일같이 타야 했을 거고 그 비행기의 목적지는 일본이 아닌 다른 나라의 도시들일 테니까. 제가 늘 마음속에 담아두던 걸 할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직업이었죠. 나이를 먹고 저도 성인이 되어가면서 생각보다 쉽지 않은 승무원이라는 직업에 좌절했던 적도 많았습니다. 어디 여행을 떠나보려고 해도 부모님의 구두. 수선 가게는 소득이 낮아서 어디 해외여행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없는 형편이었고 설령 여행을 떠난다고 해도 다른 나라에서 지내면서 소비해야 하는 비용을 감당해내는 게 쉽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심지어 저는 일본에서 태어난 일본 사람인데도 수도인 도쿄에조차도 가본 적이 없었어요. 도쿄를 가려면 제가 사는 후쿠오카 공항에서 직항 비행기를 타고 갔을 때 30분 정도가 걸리는데 당연히 비행기 탈 만한 여건이 되지 않았죠, 저는. 그런 이유로 승무원이 되기 위해서 차근차근 준비해. 결국 제가 꿈꾸던 항공사 승무원이 될 수 있었는데요. 그때 합격 통보를 받았던 당시에 얼마나 기뻤는지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벅차오를 정도예요. 저의 합격 소식을 들었던 아버지는 우시기까지 하셨는데 제가 항공사 취직으로 기숙사로 떠나던 날 아버지가 제 손에 두툼한 봉투를 주셨었어요. 그 안에는 그동안 부모님이 구두수선 일을 하며 한 푼, 두 푼 모았던 종잣돈이 들어있었죠. 이 돈을 벌기까지 그렇게 고생하셔놓고는 하나뿐인 딸이라고 모아둔 돈을 저에게 가져가라며 주신 거예요. 떠나기 전날 밤에 저는 얼마나 울었었는지 몰라요. 저는 다음 날부터 항공사 입사 후에 정말 많은 시간을 혹독하게 훈련받았습니다. 승무원 하면 뭔가 단정하면서 화려하고 왠지 모르게 프로페셔널하게 느껴지곤 했었는데 막상 승무원이 되고 나서 보니 겉으로 보던 것과는 다르게 승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모습과 자세, 말투까지 사실 쉽지 않더라고요. 또한 고객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굳은 일들도 도맡아 해야 하는 고된 직업이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힘들지언정 제가 어릴 적부터 바래왔던 것들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틀림없었죠. 높은 하늘을 날아올라 세계 각국을 가볼 수 있었기에 그 자체만으로도 만족하고 행복했습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어느 날 저는 항공사 팀장님으로부터 전해 들었던 이야기로 눈이 동그래져 궁금한 토끼마냥 궁금해서 어쩔 줄 몰라 하던 일이 있었는데요. 바로 저희 비행기에 동양인 관광객들이 단체로 탑승할 거라는 이야기 때문이었는데요. 태어나서 동양인들과는 대화 한마디 해본 적 없었던 터라서 과연 동양인들은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들일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저와 함께 있던 승무원 선배님이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어쩔 줄 몰라 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던 팀장님은 승무원 선배가 왜 저러는지 이해하겠는지 한숨을 길게 내쉬더니 자리를 떠나셨었는데요. 외마디 비명을 질렀던 선배 말고도 다른 선배님들까지 모두 이런 상황이 너무 걱정되고 우려스럽다면서 대체 이해할 수 없는 엉뚱한 말들을 늘어놓기 시작하셨었습니다. 제가 선배에게 왜 그러시는지 알려달라고 이야기했더니 선배는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예전에 한번 중국인 관광객들이 단체로 비행기에 탑승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중국인들 때문에 말도 못하게 고생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친한 사람들끼리 단체로 비행기를 탔어도 자신의 자리에 올바르게 착석해서 안전벨트도 매고 해야 하는데 그들은 내키는 대로 아무 곳이나 가서 자리에 앉아 3명이 나란히 앉을 수 있는 자리에 4명, 5명씩 가서는 껴안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좌석 위에 물건을 비치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할 정도로 대체 무슨 이런저런 잡동사니 짐들이 많은지 다른 사람이 짐을 넣어야 하는 공간까지 모두 차지해서 난처한 경우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면서 동양인이라면 치를 떠셨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먹었던 음식들을 죄다 비행기 바닥에 버린 터에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내렸을 때 정말 비행기 안이 거의 쓰레기장 수준이었다면서 태어나 그런 사람들을 난생 처음 겪어봤다면서 학을 떼셨어요. 그때 옆에 있던 또 다른 승무원 선배는 자신은 중국인 관광객 커플이 자신이 탔던 비행기에 탄 적이 있었는데 그 중국인 커플 좌석이 서로 달랐는지 떨어져 앉아야 했는데 중국인 남성이 자신의 지정석에 앉지 않고 중국인 여성 옆자리에 그냥 앉았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선배는 본인 자리에 착석하셔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국인 남성은 대뜸 중국말로 자신을 향해 막무가내로 뭐라고 소리를 질렀었다고 했었는데요. 자신의 여자친구 옆자리에 지금 아무도 없는데 아무도 없는 빈자리에 앉아서 갈 수 있는 거 아니냐면서 엄청 따졌대요. 그러면서 돈을 내라면 낼 수도 있다면서 자신이 돈 없는 가난뱅이처럼 보이냐며 난동을 피워서 엄청 고생했었다는 푸념을 늘어놓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들은 왜 이렇게 싸움들도 많이 하는지 동양인 관광객들이 단체로 비행기를 타면 무조건 한두 차례는 자기네들끼리 다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선배가 저에게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한다면서 아마 못 볼 꼴 많이 볼 수 있으니 긴장하라면서 말이죠. 선배의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괜히 저도 겁이 나더라고요. 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이렇게까지 선배들이 기겁할 정도로 걱정을 하는 건지 궁금하면서도 한편으로 걱정도 되면서 온갖 생각들이 교차했었는데요. 이번에 저희 비행기에 탑승하는 동양인 관광객들은 중국인들은 아니었고 한국인들이라더라고요. 그 소리에 선배들에게 이분들은 한국인 분들이라는데 괜찮지 않을까요? 라면서 선배들에게 물었더니 솔직히 전에 탑승했던 관광객들 사이에는 중국인들, 한국인들 다 섞여 있었어서 그렇게 난동을 피웠던 사람들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잘 모른다면서 여하튼 같은 동양인들이니까 긴장 풀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비행기의 문이 열리고 드디어 관광객들이 하나둘 모습을 보이며 저희 비행기에 탑승하기 시작했는데요. 선배들의 얼굴에는 웃음도 섞여 있으면서 뭔가 걱정이 한가득 있는 불편한 표정들도 볼 수 있었어요. 저 또한 선배들에게 들은 게 있다 보니 괜히 긴장이 더 되고 그래서 손님을 향해 웃어야 하는데
표정이 자연스럽게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비행기에 드디어 검은색 머리를 한 동양인들이 하나둘 올라타기 시작했는데요. 실제로 눈앞에 마주하고 나니까 더 긴장되고 그러더라고요. 탑승하는 승객들의 티켓을 보여달라고 하면서 확인하는데 손이 어찌나 떨리던지 주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한국인 여성 탑승객이 제가 손을 너무 떨고 있자 갑자기 제 손을 잡으시더니 손을 너무 떠신다면서 괜찮아요 하고는 비행기 안으로 들어가시는 거였어요. 순간적으로 저는 뭐지 싶었는데 속으로 이 정도로 벌써 떨면 안 된다는 신호를 보낸 건지 더 걱정이 되더라고요. 여하튼 그렇게 막힘없이 손님들은 비행기에 올라타고 있었는데 제 맞은편에 있던 선배가 고개를 갸우뚱하더라고요. 그 모습에 제가 왜 그래요 하고 물었는데요. 중국인들이 비행기에 탑승했을 때는 항상 티켓을 손에 들고 있지 않아서 매번 가방을 뒤지거나 주머니를 뒤지는 행위 때문에 늘 탑승이 밀리고 지연됐었는데 이상하게 이번에 탑승하는 한국인 분들은 그런 게 없다면서 좀 다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같은 사람이 아니니까 조금 다를 수도 있는 거겠지 하시면서 분명 좀 있으면 난동이 시작될 게 분명하다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탑승 인원이 전원 비행기에 올라타고 자신의 좌석을 찾아 착석하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빠르게 진행되었었는데요. 그러면서 자신의 좌석 위에 있는 짐칸에 짐을 넣으면서도 남의 공간을 차지하지 않도록 신경 쓰면서 짐들을 넣었고 짐이 커서 부득이 타인의 공간을 침범할 때는 옆 사람에게 양해까지 구하는 매너 있는 모습까지 보여줬었어요. 승무원으로 그런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분란들을 챙겨야 하는데 막상 한국인들은 스스로 다 알아서 하는 모습들 때문에 저희가 딱히 뭘 할 것도 없더라고요. 선배들을 보니까 선배들도 저와 다르지 않았는데요. 원래 승무원인 저희들이 기내를 돌아다니며 짐을 넣는 일을 도와주거나 자리를 찾지 못하는 승객분들을 챙기고 안내하는 것이 저희들의 일인데 한국인들이 알아서 해버리니 선배들도 할 일을 찾지 못해서 그저 자리를 찾아서 짐을 넣고 착석하는 승객분들을 보고 인사만 연신하고 계시더라고요. 비행기는 이륙을 시작했고 저희들은 승객분들에게 안전띠와 창문을 내리고 의자 테이블을 올려달라는 안내 방송을 하고 기내를 돌아다니며 혹시 이런 기본 사항들을 지키지 않고 있는 분들에게 방송한 대로 해줄 것을 부탁해야 했는데요. 방송을 마치고 기내를 돌아다니며 보는데 이미 한국인 분들은 안전벨트 착용과 창문도 모두 내리고 있었고 의자 테이블까지 완벽하게 접어 비행기 이륙에 대한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이 한국인 분들처럼 선배들이 비행기에서 난동을 피우는 건 거의 동양인이라고 하셨었는데 오히려 제가 그동안 비행을 하면서 만났던 유럽인들보다도 훨씬 더 성숙한 모습이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선배들에게 저분들 비행기에서 민폐를 끼치거나 난동을 피우실 분들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때 난동 피운 사람들이 동양인들이 아닌 거 아니에요? 혹시 라면서 물었거든요. 제 말에 선배들도 자신들도 이런 모습은 지금 처음이라면서 되게 신기해하시기만 했지. 이렇다 할 답을 못했었어요. 저희는 곧이어 기내식을 준비했는데요. 그런데 한 선배가 저에게 다가오더니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기내식을 충분히 더 많이 준비해야 한다는 말이었는데요. 자신이 겪었던 중국인 손님들은 제공한 기내식이 부족해 2번이고 3번이고 반복해서 달라는 사람들이 많았다면서 분명 더 달라고 소리치는 손님이 있을 거니까 준비하라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선배님의 말이 무색하게 오히려 기내식은 수량이 남게 될 정도였는데요. 기내식을 비행기에 탑승한 손님분들에게 모두 나누어 드렸는데 한국인 관광객분들은 식사를 아예 하시지 않은 분들이 있어서 오히려 탑승 인원보다 기내식이 남았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한국인 분들은 다 먹은 기내식을 한 박스에 쓰레기 등을 모두 담아서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더라고요. 선배에게 준비한 음식이 오히려 남는데요 라면서 물었더니 자신이 겪었던 중국인들은 기내식을 주자마자 뚜껑을 열어서 개걸스럽게 먹어치우기 바빴고
모자라 몇 번을 더 달라고 했던 사람들도 많았는데 어떻게 한국인들은 저렇게 신사 같은 모습을 보이는 건지 알다가도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식사를 마친 기내식을 정리하는데도 이미 한국인 분들이 테이블 위에 모두 정돈을 해두어서 손쉽게 다 먹은 기내식들을 정리할 수 있었는데요. 그때 한 선배가 기내를 돌아다니며 바닥을 계속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러시더니 어떻게 바닥에 쓰레기가 하나도 없을 수가 있지 라면서 엄청 놀라시며 신기해 하셨어요. 그러면서 중국인들은 먹다 버리는 음식은 물론이고 음식을 덮고 있던 뚜껑이나 수저들을 다 바닥에 떨어뜨리고 나서 식사를 마쳤을 때 거의 바닥을 기어다니다시피 하면서 주웠어야 했는데 자신도 이런 건 처음이라면서 믿기 힘든 표정을 하시더라고요. 비행을 마친 뒤에도 선배들과 식사를 하면서 한국인들에 대한 에피소드에 대해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었어요. 선배들은 여러 번 비행을 하면서 다양한 국적의 승객들을 만나봤지만 한국인들처럼 매너 좋은 사람들은 처음이었다면서 한국인들을 동경하기까지 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고 동양인 단체 승객 탑승으로 떠들썩했던 시간들이 많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처음 한국으로 가는 직항 노선의 비행에 제가 탑승할 수 있었는데요. 일본에서 인천까지 약 30분에서 1시간 가까이 걸리는 노선이긴 했었지만 일전에 한국인 탑승객들의 너무 좋은 기억들이 있었어서 저는 엄청 큰 기대를 했었는데요. 왜냐하면 한국에 도착해서 한국에서 잠시 체류해야 하는 시간도 있었기 때문에 정말 놀라웠을 정도의 성숙한 의식을 보여준 한국인들이 사는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돼서였어요. 역시나 한국인 탑승객들은 전에 경험했던 대로 굉장히 신사적이고 매너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었고 저희는 한국 공항까지 별 문제 없이 도착할 수 있었는데요. 한국에 도착하고 인천공항의 입구에서부터 그 규모에 압도되었어요. 저와 선배들은 공항에서 숙소까지 가는 동안에도 공항의 다양한 서비스를 보고 엄지를 치켰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항에서 저는 너무 신기하고 놀랐던 것이 있었는데요. 바로 스마트 체크인이었어요. 모든 공항이 그렇지만 항공권 발권이 오래 걸리고 절차가 많다는 불편함이 어느 나라 공항을 가도 있는데요. 그런데 한국은 스마트 체크인 도입으로 여행객들은 줄을 서지 않고 발권을 하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체크인을 하고 수화물 위탁까지도 진행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모습을 저는 처음 봐서 그저 신기했을 뿐이었어요. 거기다 에어스타라고 불리는 안내 로봇들이 공항 곳곳을 자율주행을 하며 음성 인식을 통해 안내하고 있는 걸 보고 저는 제가 미래에라도 온 줄 알았지 뭐예요. 안내 로봇은 카운터의 위치를 알려주기도 하고 출국장이 얼마나 혼잡한지, 면세점은 어디에 있는지, 공항 버스는 어디서 탈 수 있는지 등까지 관광객이 궁금해할 수 있는 공항에서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다 안내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에어스타 공항 안내 로봇 앞에는 외국에서 온 관광객들이 그 모습이 신기한지 계속 말을 걸고 있는 모습이 진풍경이었어요. 관광객들을 위한 샤워실과 수면용 의자가 준비되어 있기도 했는데 거기서도 정말 믿기 힘들었던 건 이런 모든 시설들을 이용하는데 돈이 들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어요. 제가 그동안 다녔던 나라들은 어떤 특별한 시설들이 준비되어 있으며 분명히 그것에 맞는 돈을 지불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는데 어떻게 이런 모든 시스템들을 다 이용하는데 돈을 하나도 받지 않는 건지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분명 공항도 이윤을 추구하는 곳인데 이렇게 다 무료로 제공하면 이렇게 커다란 공항이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도 잘 모르겠었고 말이죠. 그런데 그때 그렇게 조용하고 쾌적했던 공항에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한 승객이 자신의 캐리어를 발로 차면서 공항 직원과 소리를 지르며 다투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서 저와 선배들은 그곳을 향해 갔는데 그곳에는 쌀포대가 잔뜩 있었는데 한 쌀포대가 터져서 공항 온 바닥에 쌀들이 나뒹굴고 있는 거예요. 공항 직원은 휴대 수화물 무게가 기준치를 초과해서 탑승을 제지했었는데 그 탑승객의 가방 안에는 쌀을 비롯한 여러 가지 곡물들이 실려 있었어요.
탑승을 제지받은 승객은 자신이 잘못해서 탑승을 제지받는 건데도 미안한 기색 하나 없이 자신을 왜 막냐며 난동을 피우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공항에서 난동을 피운 사람은 중국인이었는데요. 저희 근처에 있던 공항 직원분 중에 한 분이 저희가 승무원 복장을 하고 있는 걸 보더니 저희에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공항 직원분께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었는데요. 한국인 공항 직원분은 요즘 중국인들 사이에서 한국행, 비행기에 쌀을 싣는 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줬었어요. 이 중국인들은 중국하고 한국으로 오고 가면서 한국에 살고 있는 중국인들에게 곡물을 파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난동을 피우는 사람도 중국 관광객이 아니라 곡물만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사람이라면서 곡물을 운반하려다 무게를 초과해서 탑승을 제지당한 건데 저렇게 난리를 피우고 있는 거라고 했었어요. 사실 이런 중국인들 때문에 요즘 한국의 공항도 골머리를 썩는다고 했었는데요. 한 사람이 기내에 갖고 타는 곡물의 무게가 평균 20kg에서 많게는 60kg까지 나가다 보니 곡물 무게 때문에 기내에 수화물 선반이 파손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 살고 있는 중국인들이 워낙에 많고 아무래도 중국보다는 한국의 물가가 더 비싸서 중국인들이 중국에 있는 쌀을 들고 한국에 와서 한국에 살고 있는 중국인들에게 쌀과 같은 곡물을 파는 모양이더라고요. 한국에 있는 세관에서 공식 홈페이지에 식물이나 과일, 야채, 농림제품 일부를 제한하고 일부 특정 식품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공지를 했는데도 중국인들은 여전히 쌀이나 곡물들을 한국으로 반입할 수 있다면서 억지 주장을 하면서 버티기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예전에 비행기에서 선배들이 중국인들 때문에 엄청 큰 고생을 했었다면서 치를 떨었었는데 한국 공항에서 이렇게 난장 피는 중국인들을 직접 두 눈으로 보게 되니까 정말 살벌하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같은 아시아 국가의 사람들인데 이렇게나 다를 수 있을까 싶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저희 항공사에서 휴가를 받게 되는데요. 휴가를 받으면 저희 부모님이 있는 후쿠오카로 돌아가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잠시 보낼 예정이에요. 원래는 부모님을 모시고 한국에 함께 가고 싶었는데 구두 수선일이 많이 밀려 있어서 시간을 뺄 수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제가 승무원에 합격하고 기숙사로 들어가는 전날 제 손에 쥐어주셨던 뭉칫돈에 부모님들 쓰시라고 용돈을 더 넣어서 다시 부모님께 보내드렸었는데요. 그래도 승무원으로 취직에 성공하면서 제가 어린 시절부터 꿈꾸던 비행기를 탈 수 있었고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을 다닐 수 있었으며 정말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해줬던 한국이라는 나라까지 알게 되는 행운을 얻었잖아요. 더불어 부모님에게 용돈까지도 드릴 수 있는 입장이 되고 나니까 요즘 저는 매일이 즐겁고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 꿈은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정말 멋진 나라였던 한국으로 해외여행을 떠나는 건데 부모님이 일을 놓으실 수가 없다고 하는 모습을 보고 나니까 부모님이 일을 그만하셔도 괜찮으실 만큼 제가 더 노력하고 열심히 일해서 부모님이 일을 잠시 하지 않으셔도 경제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아직 해외여행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분들이라서 제가 경험한 한국이라면 분명 저희 부모님도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게요. 요즘은 한국적인 방식이 세계인들에게 큰 귀감이 되고 있는 듯합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가지고 본인의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는 엄청나게 큰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한국을 만나면 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천해낸 외국인의 사연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사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핀란드 출신의 아수라라고 합니다. 한국은 저에게 아주 큰 변화를 가져다 준 나라입니다. 늘 한국 덕분에 내가 안락한 곳에서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다녀오기 전 저의 모습은 정말로 한심하고 미래가 안 보이는 삶이었습니다. 아직도 한국을 만나지 않았다면 제 삶은 어땠을지 암담할 뿐입니다. 저는 핀란드 시티의 중산층에서 태어났으며
핀란드의 위험한 빈민가와는 그다지 관련 없는 삶이었습니다. 마음먹으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있지만 아무도 들어가지 않죠. 결국 집안 사정 때문에 그 빈민가를 걸어야 했던 기억도 있지만요. 한국에서의 경험을 말씀드려보자면 강남에 살지만 구룡마을에 들어가지 않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멀리서 보기에 산 중간에 있는 구룡마을하고 핀란드의 빈민가들은 비슷하게 생겨서 들어가면 안 되겠다라고 바로 알 수 있거든요. 하지만 살기 위해서라면 그곳에 들어가야 하는 것처럼 저도 그런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오랜 기간 학교를 같이 다녔던 정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사실 이 친구와 그다지 친하게 지내면 안 되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같은 마을에 살고 부모님들끼리 친했기 때문에 같이 학교를 다니고 서로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을 해주는 비상 연락망 같은 친구였고 오랜 기간 같이 지내왔습니다. 물론 친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알게 모르게 정이는 저를 깔보는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은 넘지 않았고 재미있게 웃으며 놀 때는 잘 어울리는 친구였거든요. 그러다가 사건은 몇 년 전 터지게 되죠. 정희는 핀란드의 괜찮은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었고 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실 대학교로 진학할 생각이 없었어요. 저희 아버지의 사업은 몇 년 사이 굉장히 힘들었고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당시 미국으로 불법 이민을 가야 하나 고려해야 할 정도로 사업 운영이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 진학을 포기했고 생업에 뛰어들 생각을 했습니다. 정희는 그런 저를 보고 네가 그동안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거라며 저를 보고 한심하다는 듯 말하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쓸데없이 계집애들처럼 한국어 공부를 한다고 시간을 허비한 것이 저의 대학 진학 실패 요인이라며 꼬집었어요. 솔직히 그때 저희의 친구 관계는 끝났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공부에 조금 게으른 면이 없지는 않았고 한국어 공부를 취미 삼아 한 것은 맞지만 우리 집안 사정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됐습니다. 정말 기분 나쁜 말이고 분노가 차오르는 언행이었지만 마음의 상처를 입지는 않았어요. 원래 그런 친구이고 일단 무엇보다도 우리 집안의 위기를 극복하는 게 가장 우선시되는 상황이었으니까. 다른 것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미국 공장에 취직하겠다고 부모님께 말씀드렸지만 부모님은 반대하셨습니다. 핀란드인이 미국 공장에 취직하는 것은 불법밖에 없는데 그것은 매우 불안한 일이라며 말이에요. 저는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 아버지 공장에서 생산되어 남아있는 물건들을 팔기로 생각했습니다. 공장에서 찍어낸 물건들을 정리만 한다면 다시 자금이 들어올 것이고 그렇다면 가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작정 길거리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빈민가에도 들어가 봤습니다. 너무 위험했지만 가난한 옷차림, 씻지 않은 얼굴, 떡진 머리를 하고 다니니 그곳에 잘 녹아들었는지 아무도 건드리지 않더군요. 아버지 공장에서 생산한 신발들을 들고 판매를 했습니다. 정상 판매가보다 싸게 팔았더니 오히려 인기가 좋았어요. 빈민가에 사는 사람들도 신발은 신어야 하고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니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가지고 와서 신발을 사갔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빈민가를 돌며 재고로 남아 돌던 신발을 모두 팔아넘겼습니다. 아버지는 사업의 위기를 넘겼고 돈을 못 받았다며 공장을 점거하던 이들에게 대금을 치루어 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공장을 다시 돌릴 것이냐, 아니면 이 시설들을 모두 판매하고 사업을 정리할 것이냐 고민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공장을 제값 주고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고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셨죠. 오래전부터 쇠퇴하던 일이었고 앞으로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며 말이죠. 그리고 한번 신발을 낮은 가격에 팔았으니 앞으로는 정가에 팔기가 더 쉽지 않다며 사업을 접었어요. 제 잘못 같았어요. 제가 마음대로 신발을 가져다가 싼 값에 팔아버렸으니까요. 부모님께 죄송했지만 아버지는 절대 아니라고 했습니다. 덕분에 공장도 되찾았고 그것을 제값 받고 팔지 않았느냐며 그리고 부모님께서는 저에게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다시 공부를 하고
좋은 일자리를 구하라며 저를 뒷바라지해 주실 생각이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고 제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할 수 있다면 정말 무엇이든지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핀란드에서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한다고 한들 여유 있고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부모님을 부양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할까? 결국 핀란드에서 나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떠올렸습니다. 한국에 가도 되냐고 부모님께 말씀드렸고 부모님은 저에게 투자를 해주실 생각도 있으셨어요. 당연히 핀란드에서 대학을 가는 것보다 몇 배의 돈이 들지만 그래도 제가 한국에 가게 된다면 학업과 일을 병행하면서 어느 정도 한국에서 자생할 수 있다는 계산도 되었으니 부모님이 초기 자본만 도와주시면 잘해내겠다고 약속도 드렸습니다. 그렇게 떠나게 된 한국이었습니다. 어학연수 비자를 받아서 한국에 도착했고 어학원을 다니면서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구했습니다. 법적으로 주 20시간이 최대 근무 시간이어서 그걸 가득 채워 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어를 잘하는 편이 아니라서 주방일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서빙하는 일, 또 그 다음에는 카페에서 일하는 것까지 1년에 걸쳐서 다양한 일들을 해왔습니다. 한국어 실력도 늘었고요. 한국에서 1년의 시간을 보내고 한국이 잘 사는 모습을 보고 참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렇게 선진국인 한국에 머물고 있다고 해서 내 인생이 업그레이드가 된 것은 아니었다는 생각에 좌절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원래 계획했던 한국에서의 대학 진학을 일단은 미루고 어학연수를 1년 더 연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저는 일반적인 한국 회사에 취직하기도 했는데요. 쇼핑몰에서 단순한 업무를 하는 직원을 구했고 면접에 지원했습니다. 외국인이라서 당황한 듯 했던 그 사무실에서는 제가 한국어로 소통이 수월하자 저를 직원으로 써줬어요. 이게 바로 한국의 기적을 만나게 된 시작점이었습니다. 3평 규모의 작은 쇼핑몰에는 공장에서 물건을 받아와서 인터넷으로 물건을 팔고 있는 구조였는데요. 20대 한국인 3명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쇼핑몰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우 작은 규모라고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포장해야 하는 물건이 굉장히 많았으며 매출도 아주 높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와는 몇 살 차이 안 나는 이 젊은 한국인들은 대체 무슨 능력으로 이렇게 돈을 벌어가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나 행동에서 뭐가 특별한지를 찾고 이들에게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이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늘 일을 열심히 해줘서 고맙다는 말도 많이 듣기도 했고 저도 제 일이라고 생각하고 게으름 피우지 않고 꼼꼼하게 일 처리를 해와서 이쁨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심을 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한국 문화와 맞지 않는 행동이었지만 그냥 노골적으로 물어봤던 것 같아요. 나도 핀란드에 돌아가서 사업을 하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며 말이죠. 이런 질문이 한국에서는 매우 신뢰되는 질문이라는 것을 알지만 저는 그만큼 다급했습니다. 한국에서 조금이라도 더 일하기 위해서 어학연수도 연장했던 것이고 이렇게 주 20시간을 가득 채워서 아르바이트도 하잖아요. 앞으로 1년이 끝나면 저는 다시 핀란드로 돌아가야 하는데 한국어 말고는 얻은 게 없으니까 말이죠. 제가 그런 질문을 했을 때 매우 당황했던 한국인 사장님들의 표정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게 농담인지 진심인지 모르겠다는 그 표정 말이죠. 제가 매우 진지한 표정을 하면서 물어봤거든요. 한 사장님이 저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시더군요. 혹시 물건을 팔아본 적 있어? 그리고 팔았다면 뭘 팔았는지 그리고 결말은 어땠는지 말이에요.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예전 일이 떠올랐고 그걸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공장이 어려워졌고 재고품으로 가득 쌓여있는 신발을 팔아본 적이 있다. 빈민가에 들어가서 신발을 매우 할인된 가격으로 팔았으며 그 신발은 빈민가에서 인기를 얻어 완판에 성공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일로 신발을 다시 생산한다면 정가를 받고 팔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을 접으셨다. 이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제 대답에 놀란 사장님은 그 일을 통해서 겪은 교훈이 있냐며 물으셨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일단 재고를 쌓아두지 않고 돈으로 바꿀 수 있어서 좋기는 했지만 무모한 가격 인하는 결국 사업을 망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부모님께 죄송했다라고 말이죠. 그러자 3명의 사장님은 매우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니까짓게 뭘 해보겠다고 용기 있는 말을 한 거지? 네가 아무런 자격이 없다는 걸 스스로 깨닫게 해주겠어. 라는 의미로 질문을 하셨던 것인데 제 대답에 매우 놀라셨던 것이죠. 3명의 사장님은 눈빛을 교환하더니 한 말씀하시더군요. 일 배우고 싶으면 알려줄 수 있어. 그런데 정말 피나는 노력이 필요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국인 사장님들은 당황하셨고 저는 감사해서 그렇다며 정말 잘 배워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사장님들에게 혹독한 트레이닝을 받았어요. 게다가 한국어도 완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우는 시간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배움의 고통이 2배였던 것 같아요. 저는 어학원도 그만두고 이 사무실에 정식 취업했습니다. 정해진 8시간 근무가 끝나고도 퇴근하지 않고 사무실에 밤늦게까지 남아서 일도 하고 공부도 했습니다. 사장님들도 제 근성에 놀라셨고 나중에 핀란드로 돌아가서 이렇게 멋진 사업체를 꾸미는 게 목표라는 포부도 보여드렸습니다. 처음에는 핵심을 비켜서 알려주시는 것 같았지만 나중에는 핵심적인 것도 몇 가지 알려주셨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나중에 핀란드로 돌아가서 사업을 할 것인데 지금 한국에서 연습을 해놓고 성공하는 방법을 알아야 나중에도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겠냐는 생각으로 물건을 구해오고 그것을 판매까지 이어오는 메커니즘을 그대로 실행했어요. 그리고 이 사장님들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돈을 벌어다 주기도 했죠. 단순한 포장 아르바이트가 수강생이 되고 그 수강생이 이 사업체에 돈을 벌어다 주는 사람까지 성장했던 것이죠. 한국인 사장님들은 저에게 더 적극적으로 핵심적인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물건을 사와서 단순히 인터넷에 판다는 그런 개념을 뛰어넘어서 그 일련의 과정 속 상당히 많은 마케팅 기법, 판매 기법, 사후 관리까지 엄청난 것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저희 아버지처럼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내면 되겠지 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은 정말 똑똑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낼 수 있지 정말 대단해라는 감탄사가 매일같이 나왔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나 똑똑하니까 이렇게 잘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말이죠. 모든 과정을 다 전수받았고 저는 한국에 3년 더 머물면서 이 한국인 사장님들에게 큰 돈을 벌어다 주었습니다. 물론 그 사장님들이 더 실력이 좋고 더 잘하는 사람들이라서 제가 벌어다 주는 돈보다 본인들이 스스로 벌어오는 돈이 더 컸지만 그래도 저는 그곳에서 꽤나 많은 월급을 받으면서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5년이 되던 시점 저는 핀란드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인 사장님들도 제가 이제 핀란드로 돌아간다고 하니 아쉬워하시는 마음도 있으셨지만 핀란드에 돌아가서 성공하기를 바란다며 응원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죠. 그렇게 저는 핀란드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에서 인센티브로 꽤나 많은 월급을 받았기 때문에 핀란드에서 제 사업장을 차릴 수 있을 만한 자본이 되었습니다. 한국 사무실처럼 그다지 크지 않은 규모의 사무실을 구했고 당연히 월세도 10배는 더 저렴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배웠던 것처럼 물건을 선정해서 가져오는 일,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 어떻게 팔 것인가를 고민하고 구상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텅 빈 사무실의 모습이 3달은 넘게 유지되었던 것 같아요. 그 사이 정희도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기도 했는데요. 은근히 저를 깔보는 듯한 말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축하한다, 크게 성공하기를 바래와 같은 말을 하기는 했지만 한국에 다녀온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니지 않냐며 대학 나온 자기도 지금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는데 과연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한국인이 잘 사는 것은 한국인이니까 잘 사는 것이지 핀란드 사람이 한국에 다녀왔다고 해서 한국인은 아니지 않냐며 말이에요. 그 전에 그냥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가만히 당하고만 있던 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정희에게 큰 소리를 쳤죠. 정희는 가소롭다는 듯이 저를 비웃고 나갔습니다. 속에서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내가 정희에게 복수하는 방법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인 사장님들도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친구들끼리 동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주변에 무시와 괄시가 있었다고 했고 그것을 이악 물고 참아냈으며 지금은 보란듯이 잘 살고 있어서 그게 최고의 복수였다는 말을 해주신 적이 있거든요.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 일에 더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일들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한국보다 훨씬 더 수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사무실에서 편하게 앉아서 전화나 이메일로 일을 끝내는 것보다는 발로 뛰어다녀야 하는 핀란드의 특성상 체력적으로는 힘들었지만 협상하는 과정이 한국에서 배웠던 스킬을 조금만 활용해도 저한테 매우 유리하게 흘러갔거든요. 한국에서는 내가 물건을 떼와서 판매하면 10%에서 20%의 마진이 남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 핀란드에서는 30% 또는 40%까지도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의 매력적인 문구들과 소비욕을 자극하는 것들을 전략적으로 배치했고 제 쇼핑몰이 자리 잡는 데는 채 1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이 작아서 더 큰 곳으로 옮겨야 했고 직원들도 늘어났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했던 것처럼 오전에 출근해서 밤 시간이 되어서 퇴근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회사 한켠에 작은 방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숙식을 했습니다. 사무실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핀란드 사람들은 저보고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일할 수 있냐며 그러다가 죽는다고 말이죠. 하지만 한국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갈아넣는 그런 시간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한국에 있으면서 성공한 사람들은 24시간이 모자라다고 할 정도로 정말 열심히 일했고 이렇게 생활하는 것을 부끄럽다고 힘들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몸이 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해야 하는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한국적인 모습을 그대로 배워서 핀란드에서 실천했을 뿐인데 핀란드 사람들은 저를 독종이라고 말하고 제정신이 아니며 미친 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저의 성공이 증명되는 순간이 찾아왔는데요. 정희의 부모님께서 저희 부모님을 통해서 정희를 직원으로 좀 써줄 수 있냐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저는 정희의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정희의 부모님은 정희와는 다르게 저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정희가 지금 할 일 없이 놀고 있는데 데려다가 쓰면서 사람 좀 만들어주면 안 되겠냐는 부탁도 하시더군요. 흔쾌히 그러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정희는 다음날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을 보니 솔직히 친구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더군요. 원래 엄격한 채용 절차를 밟아서 취직을 하는데 너는 낙하산이니까 더 열심히 하라는 짧은 말을 하고 저희 직원들 틈에 섞어 일을 시켰습니다. 정희는 낙하산이 무슨 말인지 한참 고민했을 것입니다. 한국식 표현으로 낙하산은 이렇게 정희처럼 뒷구멍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뜻하죠. 핀란드에는 없는 말이니 아마 한참 고민한 끝에 그 뜻을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저는 정희를 저희 훌륭한 제자로 키울 생각이 없습니다. 그가 일하는 모습을 보면 한없이 게으르고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는 평균 이하의 핀란드인들 같았거든요. 그가 제 사업장에서 끝까지 버텨낸다면 배워가는 게 있겠지만 글쎄요. 그가 잘 알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저는 이렇게 한국을 경험하고 한국의 치열하고 엄격한 사회를 경험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바닥에서부터 성공해서 부자가 되기까지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코스를 지켜볼 수 있는 곳이 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장했습니다. 오직 한국적인 방식으로 핀란드에서도 성공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 한켠에 태극기를 걸어놓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국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고 성공하고 싶다면 한국을 경험해 보세요. 단 어지간한 각오로는 안 됩니다. 정희처럼 한심한 인생을 살지 마세요.
제가 해드리고 싶은 조언입니다. 그러면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게요. 처음에는 반강제로 한국에 가게 되었다며 상당히 당황했다는 여성이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한국으로 가야만 하는 상황. 한국에 대한 정보를 이것저것 찾아보는 여성. 그리고 그녀는 충격적인 기사를 접하게 되었고, 한국에 가게 되어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 들기도 했다는데요. 하지만 실제 와봤던 한국의 모습을 보고 그녀와 함께 한국에 온 모든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고 있는 악의적인 글에 괜히 시간 낭비를 했다며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한국에 가기 전 두려움을 느꼈으며 한국에 와보니 누군가 근거 없이 한국을 욕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불쾌감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사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최근 한국에 다녀온 호주 아줌마 셀리나라고 합니다. 한국에 혼자 다녀온 것은 아니고요. 남편 친구들 모임에서 가족 여행으로 한국을 선택했었고, 어떻게 보면 가고 싶어서 갔던 한국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에 다녀와서 좋은 친구도 생기게 되었고, 세상이 넓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게 되는 정말 뜻깊은 경험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곳인지 알게 되는 경험도 얻게 되었죠. 사실 한국에 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 한국에 대한 관심은 매우 적었습니다. 요즘 트렌드가 아무리 한국이고 한국적인 것들이 널리 퍼져 있고 아줌마들 사이에서 한국 식당에 갔던 일, 한국 음악과 한국 가수에 빠져 있는 자신들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도 우리 모두 어릴 때 유행하는 가수가 있고 유행하는 음식 같은 게 있듯이 지금 세대의 아이들도 똑같은 거라며 너무 과하게 빠져 있는 한국 열풍에 대해서 우려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한국에 그다지 관심도 별로 없었습니다. 동네 주부 모임을 따라가서 한식을 먹어본 기회가 여러 차례 있기는 했지만 그저 맛있는 식당 중 하나라고 생각만 했지 한국에 대한 관심으로까지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중학생밖에 안 된 자녀를 기르는 입장의 주부가 다른 나라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을 가질 일도 없고 이유도 없죠. 젊었을 때라면 트렌드가 중요하고 사람들이 다들 한국에 관심이 많다고 하면 나도 억지로라도 관심을 가져봤을 텐데 그런 것에 별로 흥미를 못 느끼니 나도 나이가 들었나 보다 싶었죠. 그런 상황에서 남편 친구들의 모임에서 2년마다 정기적으로 떠나는 이번 해외여행. 심지어 지난번엔 코로나 때문에 국내 여행만 다녀왔던 터라 여행 경비도 거의 안 들었고 이미 모임 통장에는 상당한 액수의 회비가 모여 있는 탓에 이번에는 꼭 멀리 떠나리라 다들 벼르고 있었습니다. 저야 모임에서도 늘 조용한 편이었고 다른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하는 성격이라 어디든 좋으니 아프리카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임에 참여한 부부들 그리고 아이들의 의견까지 고려해서 결국에 행선지는 한국으로 정해졌는데요. 조금 의외였습니다. 최근 한국 열풍이 여기저기서 보이는 것은 사실이었지만 이 모임이 단체 여행으로 한국행을 결정할 줄은 몰랐거든요. 3분의 2 이상이 동의했고 다들 한국 여행을 크게 기대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어찌 되었든지 한국으로 결정된 마당에 저도 한국에 대한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무엇부터 찾아봐야 하나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잘 모르는데 어쩌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누군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 친구들 모임에서 홈파티나 부부 동반 저녁 식사 자리를 열었을 때 제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저처럼 조용한 사람 역할을 맡고 있는 제니퍼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니퍼와 저는 서로 내성적인 성격의 모임에서도 조용히 있는 편이었고 서로의 존재를 알기만 할 뿐 가벼운 대화만 나누어 봤던 사람이었습니다. 제니퍼의 전화는 의외였죠. 하지만 그 전화를 받고 나니 제니퍼가 왜 저에게 전화를 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제니퍼는 저와 마찬가지로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는 입장이었고 혹시 한국에 대한 정보가 있는지 궁금해서 저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했어요. 저는 그 전화를 받고 웃을 수밖에 없었죠. 저도 사실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제 한국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려고 한다고 말했죠. 제니퍼도 저의 그 말을 굉장히 반가워했고 저도 제니퍼의 전화가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저와 같은 처지의 친구가 한 명 생긴 듯 했죠.
혼자서 한국을 조사하려던 계획을 잠시 접어두고 제니퍼와 만나서 함께 한국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자는 약속을 잡았습니다. 다음 날 곧바로 제니퍼와 만나 점심 식사를 했고 근처 카페에 가서 함께 노트북을 보며 한국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많은 호주인들이 한국에 다녀왔던 경험이 있고 덕분에 한국에 대한 정보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여러 가지로 장점이 많은 나라였으며 상당수의 호주인들이 한국에 방문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리고 그 후기가 좋다는 점에서 많은 안심이 되었죠. 저와 제니퍼는 여의치 않으면 한국에 가지 않으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국 여행을 가지 않으면 바보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 만큼 한국은 좋은 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전 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날씨에 맞게 가족들 옷도 잘 챙겨주고 한국에서 어디에 가봐야 될지 약간의 구상도 해놓고는 했습니다. 이번 한국 여행을 간다는 구실로 제니퍼와 많이 가까워지고 개인적인 이야기도 하는 좋은 사이가 되기도 했죠. 그렇게 정말로 한국으로 떠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남편과 아들은 생각 이상으로 한국행을 기대했다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나만 한국에 대해서 잘 몰랐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전 지식이 있는 편이었고 저는 그렇지 못했지만 이제는 전혀 상관없었습니다. 나도 이렇게 한국 땅을 밟았고 호주에서 아직 한국에 못 가본 수많은 사람들보다 이제는 한국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훨씬 많이 쌓여있게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해외여행 때마다 모임에서 철저하게 계획하고 스케줄을 짜고 있는 지미 씨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한국의 공항에서 미리 대여한 대형 승합차를 타고 공항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가족 단위 여행이었다면 공항에서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했지만 단체로 여행 온 덕분에 이렇게 편하게 이동을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번 해외여행에서는 약간의 차별점이 있었습니다. 이 모임에서 리더 역할을 맡고 있는 지미 씨가 차에 탑승한 20명 되는 사람들을 모아두고 여행 계획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사실 그동안 가봤던 태국 및 브라질, 스페인 같은 경우 치안이 불안정한 것은 물론이고 할 수 있는 여행이나 체험 등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서 모든 식구들끼리 함께 다니고 모두 대형 승합차를 이용해서 한꺼번에 이동을 해야 했는데 이번 한국 여행은 남자들이 좋아하는 곳, 여자들이 좋아하는 곳,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곳이 따로 정해져 있고 한국은 교통편도 매우 편리하고 이동하는 게 어렵지 않으니 이 대형 승합차는 교회 지역 단체 여행 및 예약된 대형 식당을 이용할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주로 돌아가는 날에만 공항으로 가기 위해서 사용될 것이고 때문에 중간중간 여자들끼리의 별도 여행, 남자들끼리의 별도 여행, 아이들끼리 별도 여행을 하는 등 색다른 경험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환호했던 것 같아요. 남편 친구들 모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가족들이 한꺼번에 다닐 이유는 사실 없잖아요. 남편들도 술 좀 그만 먹으라는 잔소리도 안 들어도 되고 여자들도 재미없는 남자들 유머를 들어주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아이들도 원래 어른들과 떨어져서 자기들끼리 뛰어노는 게 다인데 이런 한국에서의 좋은 상황 덕분에 모두들 각자만의 계획이 다 있었습니다. 단체 여행을 다녀왔던 이야기는 쏙 빼고 한국을 제대로 느껴볼 수 있었던 여자들끼리의 여행부터 말해볼까 하는데요. 우선 서울 중심부 호텔에서 출발해 미리 예약해둔 대형 미용실로 여자들 5명이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지퍼가 두꺼워서 함부로 열리지 않는 가방, 그리고 긴급 상황 시 뛰어가야 할 것을 대비해 운동화 끈을 단단히 매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국의 지하철이 안전하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하다고 들은 것이 전부이고 실제 체감하지 못해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불안감이 들어갔던 옷차림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한국의 지하철을 한번 이용해 본 저희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희는 시드니 지역에 거주하기 때문에 시드니 지하철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았는데 안 그래도 범죄로 말이 많던 시드니
지하철이 최근에는 정말 이상한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총기 사고는 무엇 매일같이 일어나는 판국에 최근 저희들은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시드니 지하철을 이용하지 않은 지가 꽤 되었고 그런 트라우마 때문인지 서울 지하철을 이용하기 전에 긴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서울의 지하철은 너무나 환경이 달랐습니다. 지하로 깊게 내려가야 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둡거나 우중충한 분위기를 내거나 쓰레기들이 널브러져 있거나 심지어 노숙자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그 생각은 철저하게 박살나버렸습니다. 정확하게 정반대입니다. 일단 한국의 지하철 역사는 굉장히 넓은 공간이었으며 밝게 빛나는 편의점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쓰레기 같은 것은 하나도 없는 그냥 평범한 건물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다만 개찰구가 있고 한 번 더 내려가면 지하철을 탑승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한국의 작은 역들도 웬만한 시드니의 대형 역사보다 더 넓었다는 사실에 놀랄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전동차는 얼마나 깨끗하고 공간이 넓은지 정말로 쾌적한 이동을 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었습니다. 시드니에서도 지하철은 서민의 이동수단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도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한국의 지하철에서 불량배들을 만날 수 없었으며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공간을 침범하지 않기 위해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시드니에는 지하철에 내려가면 문명이 무너진 세상이라고 표현해도 될 만큼 못 볼 꼴을 보기도 하거든요. 심각한 악취는 늘 시드니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역시나 한국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점이죠. 제니퍼는 인간이 만들어낸 똑같은 지하철이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냐며 믿을 수 없다며 연신 감탄하기 바빴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지하철로 20분 정도 이동한 뒤 5명이 단체로 미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저희는 머리를 관리받고 손톱과 발톱까지 관리를 받았습니다. 각자 원하는 색상의 매니큐어를 칠하고 헤어스타일도 한국의 미용사 선생님들이 추천해주는 대로 진행했습니다. 여자들끼리 이렇게 안전하고 행복한 시간을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보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확실히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동안 여행 다녔던 태국이나 스페인 그리고 브라질에서는 이런 게 불가능했습니다. 여행 내내 소지품들이 잘 있나 여러 번씩 확인해야 했고 외국인이 이렇게 움직임이 제한되어 있는 미용실에 가보는 것을 상상도 못했거든요. 외국인이 미용실에 앉아 있으면 그 사람 소지품을 들고 도망쳐버리는 도둑들이 넘쳐나는 게 해외여행의 모든 특징이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은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그렇게 여자들이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동안 아이들도 아이들끼리의 여행을 다녔습니다. 20살 대학생인 제시카가 10대 아이들 8명을 데리고 한국의 놀이공원에 갔습니다. 저희처럼 지하철을 탑승해서 서울랜드라는 놀이공원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아이들이 신나게 놀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죠. 당연히 중간중간 전화통화를 하며 문제가 있는지 특별한 내용은 없는지 물어보기는 했지만 한국이라는 나라는 이런 게 모두 가능할 정도로 천국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이야 뭐 뻔하죠. 한국의 봄 날씨는 꽤나 포근했으며 서울 근교 바닷가로 가서 술과 생선 음식을 먹는 일정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남자들은 남자들이 좋아하는 거라고 여자들도 마음 놓고 원하는 거라면서 안전한 한국에 아이들을 맡겨놓은 이 상황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아이들끼리 돌아다니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는 지하철에만 탑승해봐도 교복을 입은 어린 학생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닙니다. 시드니 지하철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일지도 모르겠지만 한국은 전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저희가 서울 시내를 돌아다닐 때에도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335 모여서 신나게 웃고 떠들면서 길거리를 걸어다닙니다. 이런 모습이 한국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너무 당연한 풍경이라는 사실이죠. 부모들이 자동차로 통학을 시켜줘야 하는 호주의 분위기와는 전혀 다릅니다.
한국에서도 아이들 통학을 도와주는 부모도 당연히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학생들이 혼자 등교한다고 합니다. 참 대단하지 않나요? 아이들한테 정말로 안전한 나라인 한국이죠. 그런 한국이란 나라에서 20살짜리 제시카가 아이들을 인솔해서 놀이공원에 갔으니 뭐를 더 걱정할 수 있겠나 싶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미치도록 무서운 시드니의 어두운 조명과 함께 살고 있다가 한국에 오자마자 모두 다 쾌적한 분위기를 느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하이라이트는 밤 시간 20명이 넘는 인원들이 모두 모여 공원에 간 일인데요. 한국의 봄 공원은 다양한 꽃들로 넘쳐났고 한국 사람들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꽃 구경을 하기 위해서 공원으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소형 텐트를 쳐놓고 그 앞에 돗자리를 깔고 가지고 온 음식을 먹으며 맥주를 한잔하는 장면은 호주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죠. 노상에서 주류를 섭취하는 것이 불법인 호주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인데 말이에요. 단 한 모금도 안 되는 호주의 상황과 다르게 한국에서는 그런 것이 가능했습니다. 사실 호주의 길거리에서 술을 먹는 게 불법이 아니더라도 술을 마실 사람은 매우 한정되어 있죠. 불량배들이나 수상한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할 거예요. 괜히 길거리에서 술을 먹고 취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범죄의 타깃이 되는 것은 당연하고 술 취한 채로 길을 걷게 되면 그 또한 위험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길에서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얼마나 안전한 곳인지 공원에서 맥주 한잔 하는 게 일상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맥주를 마시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 들러 맥주를 한 캔씩 들고 나와 천천히 그 시간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갔던 한국의 공원은 대낮처럼 밝고 환했으며 사람들도 정말 많아서 낮 시간대랑 별로 차이 없는 분위기를 연출해냈습니다. 게다가 한국 공원은 미관도 예쁜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관리가 잘 되어서 그런지 날아다니는 벌레도 없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해충들이 날아다닐 시기는 아니었지만 이 정도면 그 어디보다 쾌적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었죠. 한국은 저희 모임에서 가봤던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안전하고 쾌적한 여행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번 여행은 단체로 타고 다니는 승합차에 갇혀 있는다는 느낌도 없었고 말 그대로 자유로운 여행, 내 집과 같은 편안한 곳이었습니다. 원래 왜 이렇게 차에 오래 타야 하냐며 불만이 많던 아이들이 한국에서는 여기에 남아있고 싶다며 호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말할 만큼 한국은 정말로 베스트 여행지였습니다. 아이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른들은 오죽하겠나요? 한국은 정말 최고였습니다. 여러 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말이에요. 참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한국에 여행 오기 전 한국에 대한 기사를 살펴보면서 우려스러운 점들이 몇 가지 있기는 했습니다. 세계 최하위 수준의 출산율과 여성들이 범죄를 두려워하는 심리지수가 나쁘게 나왔다는 사실이었죠. 하지만 제가 겪어본 한국은 그 뉴스들이 모두 거짓말 같았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이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다고 해서 아이들이 살기 나쁜 환경은 전혀 아니었으며 오히려 너무 안전하고 아이들이 살기에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여성들이 불안함을 느낀다는 기사는 함께 여행을 온 5명의 여성들 모두가 절대적으로 공감할 수 없는 내용들이었고 공식적인 통계에 출처가 없는 출처 불분명한 기사였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한국 여성들이 이런 한국의 모습에 두려움을 느끼는 게 사실이라면 그들이 과연 다른 나라에 가본다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한국인들은 국민들 대다수가 해외 경험이 있다고 하고 사실 한국이 가장 안전한 나라에 속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여행을 찾아보다가 이런 불쾌한 기사를 발견하더라도 그걸 믿지 말라는 말씀을 꼭 해드리고 싶네요. 누군가 한국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만들어낸 악의적인 기사라는 결론을 지었습니다. 저도 처음 한국에 대한 정보를 찾아봤다가 그런 불쾌한 기사 때문에 괜히 소중한 시간을 낭비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한국은 누가 뭐라고 해도 베스트 여행지입니다. 그냥 믿고 가보세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응원이나 남기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연자분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동의 모든 것은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